잠시 후 여러분은 남미의 작은 나라 수리남의 역사와 넷플릭스를 강타한 수리남의 실존 인물 조봉행의 이야기를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수리남은 남아메리카 북부에 있는 국가로 동쪽은 프랑스령 기아나, 서쪽은 가이아나, 남쪽은 브라질과 접하고 있습니다. 수리남은 남미에서 국토 면적이 가장 작은 국가로 남한의 약 1.5배의 크기입니다. 수리남의 국토 면적은 약 16만 제곱킬로미터, 인구는 약 5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분의 2는 수도 파라마리보와 그 주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수리남 국가명의 어원은 영국인 탐험가가 해당 지역에 살고 있던 원주민 부족의 이름인 수리넨에서 따와 붙였다고 합니다. 수리남의 국기는 1975년 독립과 동시에 제정되었으며 빨간색은 사랑과 진보를, 흰색은 정의와 평화를, 초록색은 국가의 풍요를 의미하며 노란 별은 다양한 인종 간의 단결을 의미합니다. 수리남은 일찍이 식민지 시절 노동력 제공을 위해 이주된 흑인이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주변에 위치한 가이아나, 프랑스령 기아나와 함께 남아메리카의 아프리카 문화권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수리남은 네덜란드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덜란드 송령 시절에는 네덜란드령 기아나라고 불리다 1954년 12월 15일 자치권을 얻어 네덜란드 왕국의 구성국이 되었고 1975년 11월 25일에 네덜란드에서 분리 독립하면서 국호를 지금과 같이 바꾸었습니다. 서쪽의 가이아나 역시 영국령 기아나에서 1966년 독립하였는데 동쪽으로 접한 프랑스령 기아나가 여전히 프랑스령인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수리남은 가이아나, 프랑스령 기아나와 함께 먼 옛날부터 기아나 지방이라고 불리던 곳으로 이들은 사실상 한 지역이었습니다. 수리남은 독립 5년 후인 1980년 쿠데타를 일으킨 바우테르서의 수중에 들어갑니다. 정권을 잡은 바우테르서는 독재 정치를 행했고 반대파 인사들을 불법적으로 처형하였으며 민간인을 대상으로 학살을 저지르는 등 많은 인권 탄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에서 전요한 목사 역할의 모티브가 된 조봉행이 수리남에서 활동하던 시기가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1980년대 선박 냉동기사로 일하던 조봉행은 8년가량 수리남에 거주하면서 현지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후 조봉행은 1994년 5월 빌라 신축과 관련된 10억 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 수배에 오르자 자신에겐 익숙하지만 한국 경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수리남으로 도피하였습니다. 이후 1995년 수리남 국적을 취득하고 생선 가공 공장을 운영한 조봉행은 유가 상승, 단속 강화로 인해 수입이 줄어들자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조봉행은 남미 최대 마약 카르텔 조직 칼리 카르텔과 손을 잡고 마약 사업을 펼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랜 수리남 거주 경험 덕분에 사업은 빠르게 번창하였고 수리남 고위 정치인, 관료, 군 관계자와도 두터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수리남 대통령이었던 바우테르서와도 오랜 친분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리남에서 조봉행의 영향력이 얼마나 막대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조봉행은 현지 한국 교포들을 포섭해 국내로 보낸 뒤 본인을 광물 사업가로 소개하였습니다. 그가 건네는 보석을 남미에서 유럽으로 운반해주면 400만 원 정도의 사례금을 주겠다는 제안으로 많은 한국인들을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하였습니다. 운반책들은 대부분 형편이 어려운 주부, 대학생 등이었고 이들 중 상당수는 현지에서 마약 운반 혐의로 체포되거나 구금되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2013년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영화로 제작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조봉행의 마약 사업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2005년에는 인터폴 수배 명단에 오를 정도였는데 조봉행은 일본과 마약 거래를 하고 있었고 한국으로의 마약 공급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국정원과 검찰은 2007년 10월 조봉행 체포를 위한 계획을 세우지만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수리남과 대한민국은 수교 관계였지만 현지에 대사관이 없었고 관련 업무는 베네수엘라 한국 대사관이 겸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조봉행이 수리남 경찰과 군 조직을 매수한 상태였기 때문에 쉽사리 협조를 기대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인물이 등장하였으니 바로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에서 강인구 역할로 나온 K씨였습니다. K씨는 수리남에서 사업을 하다가 조봉행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국정원은 K씨에게 협조를 요청했고 K씨는 목숨이 걸린 위험한 일임에도 오랜 고민 끝에 국정원의 제안을 수락하였습니다. 국정원과 DEA는 K씨를 가상의 재미교포 마약상과 조봉행 사이의 브로커로 위장시켜 조봉행에게 접근시켰습니다. 이후 K씨는 조봉행 그리고 조씨의 부하 몇 명과 함께 한 집에서 생활하였습니다. K씨는 비밀 유지를 위해 특정 시간에만 국정원과 연락하였고 잘 때는 항상 권총을 베고 잘 정도로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2008년 9월 K씨는 조봉행에게 직접 거래할 마약을 봐야겠다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조봉행은 K씨 얼굴에 복면을 씌우고 행선지가 드러나지 않도록 한 뒤 마약이 있는 창고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창고에는 한국에 보낼 코카인 1.2톤, 거래가로 1조 원이 넘는 코카인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2년여의 현지 체류 경험, 카지노, 클럽의 불빛, 차의 움직이는 방향 등으로 창고의 경로를 파악한 K씨는 국정원에게 정보를 넘겨주었고 창고 급습과 조씨 검거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DEA 측은 AK총으로 무장한 마약 조직원들과의 대규모 총격전과 인명피해를 우려해 작전 시행에 난색을 표했고 결국 현지 체포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자 K씨는 신변의 위협을 받게 되었고 2008년 9월에 귀국하였습니다. 귀국 후 국정원과 DEA, K씨는 조봉행을 수리남 밖으로 유인해 체포하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처음 계획된 곳은 괌이었습니다. K씨는 전화로 조봉행과 거래를 하였습니다. 미국 마약상이 코카인 1.2톤의 구매를 원하고 액수와 송금 방법은 만나서 정하자는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조봉행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제안이었고 곧바로 수락하였습니다. 빅딜 성사를 눈앞에 둔 조봉행은 서둘러 코카인을 수출용 목재에 숨겨 넣는 작업을 시작하였고 그 와중에 K씨는 일부러 조봉행의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조봉행을 애타게 만들었습니다. 조봉행은 K씨에게 구매자와 함께 수리남으로 들어오라고 요구하였지만 K씨는 구매자가 수리남의 치안을 우려해 입국을 꺼린다는 핑계로 거절하였습니다. 이어 K씨는 조봉행에게 괌으로 나와 얘기하자고 했지만 마약 밀매범이 미국 국적의 땅을 밟을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접선 장소를 범죄인 인도도 가능하고 사법당국 협조도 가능한 브라질로 변경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수리남과 가까운 도시 벨렘에서 만나기로 하였지만 벨렘은 현지 마약 조직의 영향력으로 체포작전이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접선지를 브라질 상파울루로 변경한 것이었습니다. 계속되는 K씨의 수리남 입국 거부, 접선지 변경 등으로 의심한 조봉행은 거래를 끝내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조봉행을 체포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K씨는 조봉행을 계속해서 설득하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고 결국 조봉행은 이 거래를 수락합니다. 2009년 7월 23일 상파울루 구아룰류스 국제공항에서 완전 무장한 브라질 현지 경찰이 입국장 주변에서 잠복하고 있었고 국정원 요원들과 K씨도 현장에 합류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오후 5시에 조봉행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정된 탑승자 명단에도 조봉행의 이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K씨는 휴대전화를 꺼내 조봉행과 연락하는 척하며 브라질 현지 경찰의 철수를 늦추었고 2시간 뒤 마침내 조봉행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경찰은 환영 선물로 조봉행에게 수갑을 채워주었습니다. 오랫동안 수리남 밖으로 나오기를 거부했던 대한민국 마약왕은 이렇게 허무하게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수리남과 조봉행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희는 더욱 다양한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